화려한 조명이 비추던 90년대 가요 무대. 그러나 한 신인 가수는 첫 무대를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실종.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우석입니다. 올해 75이죠. 방송국에서 평생을 바쳐 일했던 PD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이 참 고요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올 뿐입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듭니다. 저는 서재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박스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득했습니다. 90년대 가요 무대 녹음본들이죠. 손때 묻은 테이프를 하나 꺼내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무대는 아직도 귀에 맴도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25년 전 그날의 것이었어요. 신인 가수 이수연. 20살이었던 그 아이는 청아한 목소리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방송국 복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저는 그 아이의 담당 PD는 아니었지만 녹화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이수연은 참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선배 가수들에게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스태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의상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소박한 원피스에 단발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 그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고 카메라 감독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모니터 앞에 서서 그 아이의 무대를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딱 한 번의 무대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뒷무대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다음 날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죠. 경찰이 와서 조사했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수연은 그냥 사라진 가수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떠들썩했지만 곧 잊혀졌어요. 새로운 신인들이 계속 나왔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으니까요. 저는 당시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녹화 당일 저는 복도에서 이수연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아이는 화장실 쪽으로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어요.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한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저도 바빴거든요. 제 담당 프로그램 녹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마디라도 건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방송국을 정년 퇴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너무나 쓸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특히 이수연 생각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날 아무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저는 그냥 지나쳤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만난 신부님이 제게 봉사활동을 권유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 우울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벗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요양원이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를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공용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떤 분은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외롭고 지루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올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도 위안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날은 한 할머니께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다가 음악치료실이라는 팻말을 발견했어요. 문틈으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음악 소리에 민감했거든요. 작은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90년대 가요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죠. 저는 문가에 서서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박수를 치고 계셨고 몇 분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계셨어요.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창백한 얼굴. 그 여인은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노래를 마치고 어르신들께 박수를 유도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와 낡은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어요. 치료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죠.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90년대 발라드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이수연. 사라진 신인 가수 이수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창법, 그 감정, 모든 것이 이수연 그 자체였어요. 저는 문틈에 서서 그 여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여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음악 치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분명 이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실종된 거였잖아요. 경찰도, 가족도, 방송국도 모두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왜 여기 요양원에 있는 겁니까? 음악 치료 시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겼어요.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수연이 맞다고요. 체격도 걸음걸이도 모든 게 기억 속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방금 음악 치료실에 계셨던 분 중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 계셨잖아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이수연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연. 정말 이수연이었어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를 참 잘 부르시길래요. 혹시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셨네요. 보호자 없이 구청에서 연결되어 오신 분이에요. 기억 장애가 좀 있으셔서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조용히 지내시는 편이죠. 3년. 그렇다면 이수연은 실종된 후 20년 넘게 어딘가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도대체 그 세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단 말입니까? 저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이수연에게 달려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기억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칫 그 아이를 놀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옛날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이수연에 관한 신문 스크랩, 방송국 자료, 실종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사본까지. 저는 그때 이 사건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아뒀었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수연은 무명 기획사 소속이었습니다. 사장이 누군지도 불분명했고 매니저도 자주 바뀌었죠. 실종 당일 이수연의 어머니가 방송국으로 찾아왔었어요. 울면서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녹화는 끝났고 퇴근 후 일은 개인 문제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초췌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계셨죠. 저는 그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었고 조직의 입장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겁한 선택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화요일 봉사 일정이 있었지만 하루 일찍 간 거예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용 거실로 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수연을 찾았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이수연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 음악 치료실에서 노래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시더라고요. 이수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노래를 하셨나요? 가수셨던 건 아니신지.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이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수연이 여기 있었네. 할매가 한참 찾았잖아. 할머니는 이수연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봉사 오신 분이세요? 네, 장호석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김말자라고 해요. 여기서 한 10년 넘게 살고 있지. 김말자 할머니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노래를 참 잘해요. 어제도 음악 치료 시간에 노래했잖아. 내가 옛날부터 이 아이 노래 팬이었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말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90년대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부터 봤지. 가요 무대였나? 거기서 노래하는 거 봤어. 목소리가 천사 같더라고. 근데 그 뒤로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옛날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안타까워서 내가 자주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그때 방송국에서 일했던 PD입니다.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있어요. 말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이 아이가 왜 사라졌는지 아시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만 오기로 했던 약속은 진작에 잊었어요. 간호사들도 이제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주로 이수연 곁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말자 할머니도 자주 합류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수연의 옛날 노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90년대 가요 무대에서 불렀던 발라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무대 위 이수연이 얼마나 빛났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이수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가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수연과 함께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말자 할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방송국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밝은 조명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어요. 요양원 행사 안내문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한쪽 구석에 바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0년대 가요 무대 포스터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스터는 색이 바래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분명 가요 무대 로고가 보였습니다. 이수연도 포스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수연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세요? 이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무대 뒷무대 문문이 잠겨 있었어요.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그 순간 이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얼른 이수연을 붙잡았어요. 이수연은 제 팔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를 부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 저는 이수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드렸어요. 이수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무서운 기억이 떠올라서요.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엇이 무서웠나요?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누군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수연이 실종된 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이수연을 가뒀던 겁니다.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왜 수연 씨를 가뒀는지. 이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끊겨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너무 괴로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이수연을 방으로 데려다 주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수연을 가뒀을까? 왜 그랬을까? 25년 전 그날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당시를 떠올려 봤어요. 이수연의 소속사, 매니저, 방송국 스태프들. 누구라도 단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옛날 방송국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 당시 음악 프로그램 메인 PD였던 친구였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태수야, 나 호석이야. 오랜만이지? 오, 호석이 형님. 별일 없으시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90년대 가요 무대 기억나지? 신인 가수 이수연 말이야. 녹화 끝나고 실종됐던 그 아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 일은 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각이 나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거 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은 다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당시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냥 입 다물라는 지시를 받았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방송국이 어떤 곳인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윗선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형님,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당시 국장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서 이 건은 덮으라고 했어요. 경찰 조사도 적당히 넘어갔고요.
뭔가 큰 손이 개입한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연의 실종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태수야, 그때 이수연 소속사 사장 이름 기억나? 글쎄요, 확실하지 않은데 성이 박 씨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 사람도 사건 후에 잠적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수연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권력에 의해 묻혔던 거예요.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자료를 뒤졌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방송국 내부 문서, 메모들. 그 중에서 소속사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작은 기획사였고 사장 이름은 박진수였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었지만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박진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며칠 동안 저는 옛날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당시 방송국에서 일했던 스태프, 작가, 카메라 감독들. 하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그 일은 잊으라거나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모두가 이렇게 입을 다물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연의 실종 뒤에는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이수연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수연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쏘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는데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엄마가 객석에서 웃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수연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순간들이요. 수연 씨, 혹시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이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얼굴은 기억나는데 어디 계신지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꺼냈어요. 수연 씨, 당시 소속사 사장님 기억나세요? 박진수라는 분이었는데. 이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을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박진수 그 이름. 혹시 그분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기억하는 게 있어 보였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이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억지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때 김말자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웃으셨어요. 여기 계셨구나. 내가 수연이 찾았잖아. 오늘 음악 치료 시간이야.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나 음악 치료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저도 안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치료사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발라드였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료사가 이수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수연님,
오늘도 한 곡 불러주시겠어요? 이수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치료사가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강렬했고 더 절절했습니다. 마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노래 가사가 귀에 박혔습니다. 잊혀진 사랑,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리움과 아픔. 말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수연의 노래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수연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음악 치료가 끝나고 저는 이수연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수연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며 부르셨나요?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처음 무대에 섰을 때요.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어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20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저도 기억했거든요. 이수연의 첫 무대, 방송국 복도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던 그 아이를요. 그날 이후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무대 끝나고 어디 가자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셨어요. 은혜도 모른다고 누가 널 스타로 만들어줬는데 감히 거역하냐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짐작했던 대로였어요. 박진수가 이수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고 이수연이 거부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거기까지만 나요. 그 다음은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어요. 박진수,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요? 25년 전에 이미 잠적한 사람인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90년대 연예 기획사 박진수 실종 사건.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옛날 신문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90년대 신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수연 실종 사건이 보도된 신문, 방송국 관련 기사들.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수연 실종 사건 한 달 후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더군요. 연예 기획사 대표 박진수 사기 혐의로 수배. 하지만 그 이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후배에게요. 준호야, 나 장우석 선배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박진수라는 사람 알아? 90년대 연예 기획사 대표였던 사람. 아, 그 사람이요. 왜요? 혹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그 사람은 찾기 힘들 거예요. 당시 수배됐다가 몇 년 후에 잡혔는데 징역 살고 나온 후로는 완전히 잠적했거든요. 어디 교도소에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였던 걸로 기억해요. 한 5년 살았나? 출소는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큰 도움 됐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진수는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조사한 끝에 저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소자 신상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옛날 후배 기자가 보내준 자료에서 박진수의 출소 후 행적이 일부 나와 있었어요. 2005년경 인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이미 문을 닫은 고물상이었어요.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박진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니 당연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골목 안쪽 슈퍼주인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진수요? 그 사람 나 알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서 사라졌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짐 싸서 도망갔지. 혹시 어디로 갔는지. 글쎄요. 지방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한 번은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충청도 어디였나?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충청도. 범위가 넓었지만 그래도 단서는 단서였습니다. 저는 다시 후배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박진수 호적 정보 확인할 수 있을까? 본적지가 어딘지 알고 싶어. 이틀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수의 본적지는 충남 공주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공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소를 찾아가니 빈집이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박 씨 집안은 10년 전에 다 이사 갔다고 하셨어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박진수 씨면 6년 전에 이 동네로 전입 신고했네요. 현재 주소는? 공무원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공주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낡은 집들이 몇 채 있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이 나왔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계세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야윈 노인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장호석입니다. 90년대 방송국에서 PD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요? 이수연. 그 아이 기억하시죠? 박진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일은 옛날 일이요. 나도 벌 받고 살았소. 이제 그만 좀 내버려 두시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수연이 살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어요.
기억을 거의 잃은 채로요. 당신이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나도 피해자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소. 내가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박진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수연은 25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망쳐놓은 겁니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뒀소. 방송국 지하 창고에 사흘 동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윗선에서 이수연을 데려오라고 했소. 접대 자리에 데려가야 한다고 나는 이수연을 설득했지만 그 아이가 완강하게 거부했소. 도망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둘 수밖에 없었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방송국 국장이 직접 왔소. 이수연을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게 마지막이었소. 국장이요? 당시 방송국 국장이 직접 개입했단 말입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국장, 최만식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했소.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최만식, 90년대 방송국의 실세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퇴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최만식이 이수연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모르오. 나한테는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만 했소. 그래서 나는 도망쳤고 결국 잡혀서 감옥 갔소. 사기 혐의로요. 하지만 진짜 죄는 이수연을 버린 거였소. 박진수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는 비겁한 인간이오. 돈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희생시켰소. 저는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이 늙은 남자도 결국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만식,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범인은 그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이수연을 봐야 했어요. 이수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 할머니와 함께요. 수연 씨, 저는 이수연 앞에 앉았습니다. 이수연은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수연 씨,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수연 씨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요. 이수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과거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수연 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해요. 말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피디님 조심하세요. 옛날 권력자들은 아직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최만식을 검색했습니다. 은퇴 후 소식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송 발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최만식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옛날 동료 김태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최만식 국장 연락처 알 수 있을까?
형님, 정말 그 일 계속 파시려고요? 그래야 해. 이수연을 위해서.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 김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만식의 전화번호를 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과 함께였습니다. 최만식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할까, 직접 찾아갈까? 고민 끝에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쉽게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만식의 아파트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실에서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저는 옛날 방송국 동료라고만 말했습니다. 경비가 위층에 연락했고 놀랍게도 최만식은 올라오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최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장우석 PD, 오랜만이군. 최만식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국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들어오게. 차나 한잔하지. 거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최만식이 받은 상패들과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최만식은 소파를 권했고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수연이라는 가수 기억하십니까? 최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이름을 왜 꺼내는 건가? 이수연이 살아있습니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네는 왜 그 일을 파헤치려 하나? 25년이나 지난 일인데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수연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 그래, 책임. 자네는 그 시절을 모르네. 방송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했는지.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연. 그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 목소리도 좋았고 무대 매너도 훌륭했지. 하지만 최만식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순진했어.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지. 거물급 인사가 그 아이를 점찍었네. 접대 자리에 데려오라고 했어. 나는 박진수에게 지시했고 박진수는 이수연을 설득하려 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거부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가뒀습니까? 사흘 동안 지하 창고에?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내 지시였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거부했어. 결국 그 인사가 직접 나섰지. 누구입니까? 그 인사가 누구였습니까? 최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네. 그 사람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 내가 말하면 자네도 위험해질 거야.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만식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네. 지금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지. 이름은 강석훈이야.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석훈. 유명한 정치인이자 사업가였어요. 지금도 여러 재단과 기업을 운영하는 거물이었습니다.
강석훈이 이수연을 데려갔습니까? 그래. 내가 이수연을 그 사람한테 넘겼어. 그 뒤로 이수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다만, 최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몇 달 후 강석훈 측에서 연락이 왔어. 이수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따랐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병원. 이수연은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경기도 어딘가였던 것 같네. 정확한 곳은 모르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국장님, 당신은 공범입니다. 이수연을 지옥으로 보낸 공범이에요. 최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네. 나도 살아야 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에 올라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석훈. 그 사람과 맞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연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방에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 씨, 들어가도 될까요? 이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피디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는 이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수연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연 씨, 제가 알아냈어요.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이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이수연을 가뒀던 일, 최만식이 이수연을 강석훈에게 넘긴 일, 그리고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이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마치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두운 방 쇠창살 주사약. 이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때 수연 씨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모두가 외면했어요. 저도 비겁했어요. 이수연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강석훈이, 최만식이, 박진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야 수연 씨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수연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문이 열리며 말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둘 다 울었네? 저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노에 떨었어요. 그런 나쁜 놈들.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겁내지 마. 할매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싸우자.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네, 싸울게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후배 기자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이수연의 이야기를 기사화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진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박진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자 결국 진술을 녹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자신이 이수연을 가뒀던 일, 최만식의 지시를 받았던 일, 강석훈에게 넘긴 일까지 모두 증언했어요. 다음은 최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최만식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준호 기자와 함께였습니다. 최만식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네.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어. 이수연에게 미안했네. 최만식은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강석훈의 지시를 받았던 일, 이수연을 넘겼던 일, 그리고 25년간 침묵했던 일까지요. 인터뷰 내내 최만식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남은 건 강석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석훈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준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배님, 공개 토론회를 열면 어떨까요? 방송 피해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수연 씨를 모시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시민단체, 인권 변호사, 언론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이수연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토론회 개최에 동의했어요. 한 달 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저는 이수연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말자 할머니도 객석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먼저 저와 준호 기자가 지난 2달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박진수와 최만식의 증언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수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옆에서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20살의 가수가 되었어요. 노래가 좋았고 무대가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수연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첫 무대 뒤에 악몽이 시작됐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혔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나가고 싶다고 울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더 끔찍했어요. 어떤 남자가 저를 데려갔어요. 거부하자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미쳤다고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이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약을 먹었고 주사를 맞았어요. 기억이 점점 사라졌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어요. 말자 할머니가 객석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할매가 여기 있어. 너는 잘못 없어.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수연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어야 해요.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수연을 안아주었어요.
이수연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수연을 보호하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강석훈 씨의 입장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강석훈 씨가 나와서 해명하셔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지만 기가 살아있었어요. 강석훈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강석훈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저와 이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매도하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이수연 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진수와 최만식의 증언, 당시 정신병원 입원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강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겠죠. 조작이 아닙니다. 강석훈 씨, 당신은 20살 어린 소녀를 20년 넘게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인생을 빼앗았어요.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강석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석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기억해요. 당신이 저를 그곳에 보냈어요. 강석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닥치고 있으라고 평생 입 다물고 살라고 했잖아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석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보좌관들에게 둘러싸여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뒤쫓았습니다. 토론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강석훈 비리, 방송국 성추행 은폐, 권력형 범죄, 연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강석훈을 소환했습니다. 최만식과 박진수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어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이수연과 말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수연은 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피디님 고마워요. 저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당당히 사셔도 돼요. 잘못은 수연 씨가 한 게 아니니까요. 말자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진짜 이긴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요양원 정원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강석훈은 구속됐고 최만식과 박진수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90년대 방송계의 어두운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수연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피디님, 저 엄마를 찾고 싶어요. 어느 날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 기자의 도움으로 이수연의 어머니를 찾았거든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 이정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의 할머니는 딸 이름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으셨나요? 저는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들었어요. 제가 못난 엄마였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이수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자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수연 씨. 저는 이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멈췄어요. 엄마. 수연아. 이정숙 할머니가 달려가 이수연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와 말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후 요양원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수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낡은 마이크 앞에 선 이수연. 25년 전 그날처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수연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25년 전처럼 맑고 아름다웠어요. 아니, 더 깊고 진했습니다. 세월의 아픔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딸을 바라봤어요. 말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멋있어. 내 노래는 여전히 최고야. 말자 할머니가 환호했어요. 이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저희는 요양원 뒤뜰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낙엽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디님, 정말 고마워요. 피디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수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연 씨가 용기를 냈잖아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셨고요. 이정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세요. 우리 딸을 찾아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연, 이정숙 할머니, 말자 할머니.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수연 씨,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래요.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 25년 전에 못다한 무대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두 달 후 작은 공연장에서 이수연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방송국 선후배들, 시민단체 사람들, 요양원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100명 정도의 작은 관객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이수연을 응원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이수연.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2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그 노래였습니다.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노래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이수연은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모든 게 노래 속에 담겼어요. 저는 객석 뒤쪽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앞자리에서 딸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말자 할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 환호, 눈물.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이수연은 무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말했어요.
25년 만에 제 무대를 끝낼 수 있었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연을 향해, 이정숙 할머니를 향해, 말자 할머니를 향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 낸 모든 사람을 향해요. 공연이 끝난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5년 전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어요. 이수연의 첫 무대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너를 무대에 올려줄 수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정의는 승리한다고.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수연의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노래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였습니다.